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언더스탠딩 오늘은 백종원 기자님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북언더스탠딩 가끔 참여했죠. 참여하셨습니까? 네. 아, 또 이런 조합도 북언더스탠딩은 진짜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 네. 막상 이렇게 나니까 너무 귀찮고 책도 없고 돈 주고 또 사야 되기도 싫고 일단 좀 접하기 어려운 거죠. 마음 내기가. 그렇습니다. 책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약간 게으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북언더스탠딩 대신 읽어드리는 코너인데 오늘은 진짜 대박인 책입니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화웨이 쇼크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책인데 이 책을 여의도의 또 현인 중에 한 명 책 많이 읽기로 소문난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 대신 또 읽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느라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은요 뭐. 평소에도 책 많이 읽으시죠? 뭐 그냥 가끔씩 보죠 뭐. 가끔씩? 예. 아니 제가 센터장님 저 봤는데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책 읽고 계시더라고. 나 진짜 그거 정말 인상적이던데.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그 1층에도 그 서점 공간이 있잖아요. 네, 저희 1, 2층에 그냥 커피 한 잔 뽑아서 그 책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되게 저는 자랑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들어가 봤었는데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신영증권이 아주 깊이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거기 뭐 약간 뭐 사회 공원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돈 걸고 게임하는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 아주 뭐 유명한 커피숍 같은 거 들여오면은 회사가 임대료 많이 받을 텐데 널찍널찍한 공간도 있고 그래도 뭐 직원으로서 보면은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도 드는 그런 서점 겸 커피숍 겸 그렇게 해서 꾸몄죠. 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칭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깊이가 있는 신영증권에서 나오셨으니까 오늘 할 책은 화웨이 쇼크라는 책이죠. 예. 화웨이에 대한 책. 그렇습니다. 뭐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고요.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회사입니다.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화웨이가 이게 사실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의 기본 인프라잖아요. 화웨이 통신망 쓰면 여기 백도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중국이 다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이제 서방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퇴출시켰죠. 그런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도 참 끊기가 힘든 굉장히 이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덩샤오핑이 주도했던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길,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길 그런 쪽으로 중국이 가는 거야라는 믿음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자기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1989년 6월 달에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서구 사람들이 이제 경악했죠. 야, 어떻게 저렇게 좀 무도한가.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덩샤오핑이나 중국의 그 개혁개방파의 힘을 몰아줬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만 중국이 결국 경제가 커지면 공산당이 자원배분할 수도 없고 시장으로 자원배분이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 거버넌스도 서구식의 민주주의 같은 거 될 거야. 예컨대 우리나라가 87년도 80년대 중반에 중산층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막 정치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정치 거버넌스가 어쨌든 뭐 서구식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민주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실은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런 믿음이 계속 배반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경우? 그럼요. 그것이 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나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후퇴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천안문 사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경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너무 많았죠. 어떻게 공산당이 자원 배분에
시장이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소련에다가 실패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굉장히 비관론이 많았죠.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근데 뭐 망하기는커녕 예, 뭐 경제 지표로 보면 중국 경제도 어려운 게 많은데 예. 기업들은 굉장히 놀라운 약진을 하고 있죠. 예, 뭐 화웨이 그렇죠. 또 BYD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가전제품 잘 맞는데 어디 있죠? 샤오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하는 게 100% 선이라는 느낌은 조금 후퇴한 것 같아요. 또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도 뭐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보조금을 준다 그랬는데 뭐 삼성전자 지분을 내놓으라는 둥. 그래서 전 세계가 약간 국가 자본주의처럼.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야 미국의 자본주의가 중국식의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는구나. 뭐 이런 기사도 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혁개방 이후에 생각 못했던 국가 자본주의의 원조격이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안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나 미중 갈등에서도 제일 최접점에 있는 회사예요. 트럼프 일기 때도 화웨이 딱 찍어서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 화웨이의 이 창업주의 딸인 그 딸이 화웨이 CFO였는데 캐나다 공항에서 연행됐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몇 년간 네, 연금돼 많이 있었어요. 나고. 네.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는 이제 글로벌 IT 업계에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세트 업체 완성품도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칩도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가전도 만들지만 반도체도 만들잖아요. 근데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부터 미국 공격에 타깃이 됐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가 인민해방군 군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화웨이의 거버넌스가 지배구조가 이게 비상장 회사긴 하지만은 주주들이 돈 내서 주주들의 의사결정으로 돌아가는 회사야? 혹시 진짜 주인이 인민해방군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던 회사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이 이룬 성취를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성공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미국식의 그런 어떤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뭔가 좀 중국식으로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에서도 굉장히 늘 논란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해 볼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이름부터 위대한 중국 뭐 약간 이런 뜻이라면서요. 아 그런가요? 이 책엔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벌써 우리는 정말 중국을 위한 기업이야. 이렇게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대표 맞습니다. 기업이다. 예. 이 책을 보면 그 런정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생입니다. 네. 근데 그 런정페이의 부모님도 서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항일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아주 중국식의 애국주의 내셔널리즘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 외국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네, 워싱턴 포스트 에바더우라고 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썼는데 이 책이 이제 번역된 책인데 미국에서 출간된 것도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 앞에 어느 때쯤에 출간돼서 번역도 금방 된 책이니까 예. 실제로 오리지널 버전도 상당히 따끈따끈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도 서양의 기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호적으로 썼나 봐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화웨이 쇼크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저는 중립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관찰자 입장에서 쓴 책이고 네. 제가 비슷한 책을 중국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으시고 중국과 협상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두꺼운 책인데 헨리 폴슨 주니어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 때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0년대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을 보면서 예. 굉장히 우호적으로 중국을 바라봤던 굉장히 이제 그런 책이 있고 굉장히 일화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하기라고 하는 책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랑크 듀케터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이 사람은 중국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 거버넌스 저러니까 결국 너네 안 될 거야라는 책인데 역시 벽돌책인데 마오 이후의 중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화웨이 쇼크는 상당히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쓴 책이고 마오 이후의 중국은 굉장히 서구의 시각으로 니네 안 될 거야라는 시각이고 헨리 폴슨 주니어가 쓴 책 중국과 협상하기는 이제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가 쓴 책이지만 상당히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개혁 개방 이후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셋다 벽돌책이야. 예, 와 쉽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이거 포인트가 이제 찬찬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같아요. 굉장히 국가가 관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에서 그것도 기업도 사회주의적으로 막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창업자가 만든 기업인데 어쨌든 되게 잘 됐잖아요. 잘 됐죠. 네. 화웨이라는 회사가 무시 못할 회사의 사이즈로 된 건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화웨이만의 좀 혹은 중국만의 뭐 좀 독특함이 있었을까? 네.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시절에 독재 정권이 막 기업들 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건가? 하여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도 뭐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잘 될 수 있는 조직이 가진 굉장히 특수한 그런 어떤 조직 문화와 성격이 있을 테고요. 또 그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풍토에서 나라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노동 문화예요. 무슨 문화요? 관노동 문화. 그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아까 안 대표님도 되게 피곤하시다 그래서 이 3프로 TV도 야 이게 참 너무 노동 조건이 빡빡하구나 생각했는데 하웨이 과로사도 되게 많았고요. 과로사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특히 화웨이의 마케팅은 이 책에서 늑대 군단이라고 표시해요. 아주 늑대처럼 이게 뭐 아주 그 치열하게 뭐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 화웨이가 그 미국의 규제를 받기 전까지는 글로벌 통신 산업에 이미 메이저가 됐죠. 우리나라 그 LG 같은 경우도 화웨이 장비를 썼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이제 했었는데 5G 장비 그런. 근데 이제 이 그 통신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서구의 뭐 알카텔이나 루센트나 노키아도 하잖아요. 굉장히 선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후발주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했던 게 비즈니스를 험하게 했어요. 험하게 어디 하냐? 미국이 안 하는 불량 국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후세인의 이라크. 너희도 통신 장비 필요하지. 필요하지. 또 근데 이제 거기 막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화웨이 마케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중국 광동 쪽을 이제 엄습했던 사스. 근데 뭐 사스가 무엇이냐? 화웨이 영업매는 간다. 그냥 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한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모습도 있고 또 그러다가 미국의 제재에 제대로 걸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와 같은 그런 험지에서 영업한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미국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에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화가 전투적인 문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웨이의 내재가 된 굉장히 독특한 그런 뭐 경쟁력이라면 경쟁력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았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나라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예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화 교환기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런정페이가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막 마케팅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화웨이로 상징되는 게 이 감시 시스템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정말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이프 시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
중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또 이 책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 게 은행에서 한 2005년에 직전 해의 화웨이 매출의 2배가 되는 100억 불의 대출을 그냥 받았대요. 사실 뭐 중국이란 나라가 뭐 이 2006년 7년 이즈음에 후진타오가 그 주석할 때 뭐 공상은행이나 이런 지분 일부 팔긴 했지만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전부 정부 주도하에 있는 은행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직전에 매출의 2배를 그냥 대출해 줬어요. 그럼 화웨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업하냐? 매출의 2배? 신흥국에 그냥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니네 우리 물건 써. 그리고 천천히 갚어. 뿌리는 거네. 뿌리는 거죠. 예. 그 돈을 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저는 굉장히 정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신 장비라는 특성상 이게 한 번 쓰면 잘 바꾸기가 또 어려우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좋은 비즈니스긴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굉장히 그 중화 민족주의 비슷한 사실 사회주의라 그러면 이게 뭐 좀 나라마다 특색은 있지만 조금 이제 뭐 코스모폴리탄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요. 이제 민족보다는 계급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중국은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런정페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웨이가 또 그 기업 헌장이란 걸 만들어요. 이제 화웨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일종의 선언인데 여기서 선언했던 게 이제 런정페이가 우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 그럼 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세계 통신 장비 업체에 중국이란 브랜드를 달고 넘버원이 되는 게 우리 목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중국 민족주의적인 색채들이 화웨이 활동 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묻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보면 기업 보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우리가 잘하는 게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그렇게 외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있었죠. 약간 화웨이도 그런 식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 인정사정 가리지 말고 영업해. 그게 중국을 위하는 길이야. 약간 그런 컨셉이었을까요? 그런 컨셉인데 우리 개발 연대 때 있었던 그 관으로부터의 간섭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코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에서? 관이라기보다 이제 중국은 관이라는 게 결국은 공산당.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사회잖아요. 군이나 뭐나 전부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사회인데 이건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건데 화웨이에서도 1996년부터 공산당 화웨이 위원회가 생겨요. 거기 처음 그 초대 화웨이 그 공산당 위원회 서기가 런정페이였고요. 이후에 계속 이제 공산당 어떤 당 지부가 화웨이 안에 있는데 책을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임원 임명하는 것도 당 지부가 막 영향을 줘요. 이사회는 이사회 별도로 있고 아마도 뭐 이사회에서 임원을 하는데 그 상위 의사 결정에 이제 당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뭐 예컨대 뭐 공상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아 비판을 했다. 뭐 문화대혁명 때처럼 그런 얘기들 단신으로 나왔는데요. 화웨이를 보면은 조금 중국의 거버넌스 구조가 기업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만약 충돌할 때 그럴 때는 당 우위의 프로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뭐 임원을 누굴 결정하자. 뭐 그렇게 결정해도 회사 내에 공산당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부권을 가진다고. 공산당에서 파견된 아저씨들이 회사에 약간 퇴임한 임원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런정페이가 또 한 말도 역시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공산당원을 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웨이 직원이 13만 명인데 공산당원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회사가 정말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서구에서 많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즈음에 화웨이 미국 대표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 때문에 그때도 야 니네가 정보 뭐 빼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백도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너네 주인은 뭐니?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이 책을 보면 공산당은 아니고 유한 책임 회사고 또 종업원 지주 회사인데 예. 근데 이제 주장만 있고 실제로 그거는 조금 더 한번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될 이슈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는 공산당에 누가 파견이 나와 있어. 네. 혹은 하여튼 공산당원이 있어. 기업 내에.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듣기로는 공산당이 있어서 열심히 정보 보고도 하고 네. 공산당에 뭔가 지령이 있으면 이렇게 슬쩍 전달도 하고 약간 그런 정도의 역할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네. 약간 화해가 특이한 거예요. 공산당 위원회가에서 뭐 임원도 너 하지 마.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건 잘 걸까요? 모르겠어요. 네, 중국의 거버넌스를 제가 잘 몰라서 다만 이제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예.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뭐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당이 우위에 있는 기업에도 한 몸으로. 예, 영향을 주는 뭐 그런 문화가 중국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완전 뭐 국가네 국가. 공기업이네 공기업 느낌은 약간. 공기업이죠. 네. 왜냐하면 저는 중국 기업들은 저는 요즘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예. 매크로 지표는 되게 안 좋거든요. 예. 지금 뭐 소비 뭐 잘 안 되죠. 네, 부동산 안 좋고. 근데 기업은 잘 나가. 특히나 이번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구조조정 여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예. 뭐 한편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과 그렇죠. 중동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기업의 약진과 그러니까 바텀업에서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과 이 매크로의 이 괴리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디플레이션이죠. 예. 디플레를 지향하죠. 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달 발표된 게 0%였어요. 그냥 돈돈이요. 전년 동월비. 2월부터 5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였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34개월째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예요. 예. 그러니까 디플레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발생하게 되죠.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수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말 소비도 올 초에 이 이고안신 이게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사는데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소비 부양 정책이 있으니까 한 3, 4월에는 뭐 소매 판매가 한 6, 7% 늘었다가 예. 이게 약발이 약해지니까 7월엔 다시 3%대로 떨어지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동북아 나라들의 공통점인데 이렇게 뭐 투자나 수출로 성장했던 나라가 소비로 잘 전환됐던 나라는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피곤하게. 예. 특히나 이제 소비의 빈곤함은 동북아 경제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빅2인데 네. 이 나라가 5% 성장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은 좀 의심해서 봐야 되는 게 중국의 GDP 대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40%가 안 될 거예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어요. 예. 소비와 투자라는 걸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소비는 지금의 효용을 누리는 거예요. 뭘 쓰잖아요. 쓰면 즐거움이 있죠. 예. 투자는 욕망의 이연이에요. 지금 안 쓰고 뒤로 뭔가 밀어놔. 해서 아. 나중에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건전한 거지. 네. 근데 동아시아 나라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것은 그럼 언젠가는 소비로 전환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계속 투자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투자만 하는 건 욕망의 이연이에요. 그냥 예. 갑갑한 거지. 계속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은 한 2% 성장하는데 예. 2% 성장하는 GDP 중에 70%가 민간 소비야. 그럼 그 나라는 행복한 거야. 일단 지금 즐기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성장률의 내용이 투자하는 나라는 그것이 뭐 규범적으로 되게 알뜰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물론 있지만 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구성원들은 피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예. 동거가가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이제 걔가 공부는 잘할 거 아닙니까? 개미의 경제죠. 개미의 경제고 한쪽엔 배짱의 경제가 있어. 어. 그럼 뭐 계속 개미로 사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좋지만 예. 뭐 조금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도 민간 소비 비중이 이제 너무 낮죠. 굉장히 이제 피곤한 경제예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지금 부동산도 너무 버블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까지 각지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잘 안 늘어나. 예. 그런데 수요가 취약한데 저는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기간에 걸친 물가 하락은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간재예요. 그건 꼭 소비뿐만 아니라 수비뿐만 아니라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그 공급은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수출은 자꾸 막히고 네. 그러니까 내수로 그냥 그 물량들이 쏟아지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그럼 이제 안 되죠. 그거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 공산당 주도의 경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국이 시장에 의한 그 자원 배분과 사실상 결별하면서 전 결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후진타오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펀드 많이 투자할 때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게 국유주 매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화웨이처럼 당위원회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화웨이는 그래도 민간 기업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국유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지방 정부가 아예 최대 주주야. 예. 뭐 사회주의 나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버넌스인데 후진타오 때까지는 국유주 매각이라 그래서 일종의 민영화예요. 예.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민간으로 파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기업 국유주 매각한다 그러면 주식 물량 나오니까 주가가 안 되겠네. 막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딱 멈춰버렸죠. 그래서 후진타오 때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퇴 민진, 국유 기업은 좀 후퇴하고 민간 기업이 떠오른다는데 예. 시진핑 들어와서는 국진 민퇴야. 좀 당연히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돼요. 자, 그 시작점이 뭐냐면 국유 기업이 효율이 뭐가 중요해? 고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이란 나라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상당히 그런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공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공급이 많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공급망에서 싸게 받아서 그걸 쓰는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잘 나가는 일부 기업들은 그런 혁신, 그런 어떤 수혜를 보는 건데 경제 전체적으로는 제값을 못 갚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자체도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는 위협은 위협이지. 예. 몰아주기라도 어쨌든 거기서 기회를 받는 기업들이 보면서 잘 나가니까 근데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것 같진 않고 우리는 따라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원의 축적이 된 정도나 이런 걸 보면 한국이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어렵죠. 근데 그 시진핑이 약간 공을 중심으로 하고 그게 공동부유라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로 나왔는데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좀 예전 같지 않아진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약간 그 공산당 정치 중심의 훨씬 공산주의가 좀 더 강조되고 네. 좀 자본주의화되던 기조가 좀 약화되고 네. 그러면서 중국이 막 무섭게 올라가다가 그런 속도가 좀 꺾인 걸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저는 중국 내재적으로 보면 효율이란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냐 예. 이런 자원 배분을 그런 의심도 가는데 다만 이제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은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러니까 중국은 결국 안 되겠지 했는데 예. 그럼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뭐냐? 지금 미국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그럼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시장 자본주의야? 예.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런 걸 보면서 더 자기 강화가 나타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예. 나타내는 약진을 보면서 저도 지금 뭐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아주 다각도로 그들의 성공의 어떤 원인이나 동력을 저는 우리가 깊게 스터디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저의 해석은 많이 자원을 쏟아붓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특히 은행을 통해서 예. 많이 쏟아붓고 그 과정에서 마진과 상관없이 하는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활용하는 기업도 생기고 이것이 저는 중국이 가진 공급망 경쟁력의 본질인 것 같고 이것이 효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은 떨어진다. 이것이 중국이 보이는 총량적인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고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야, 그 약간 대마불사처럼 너무 커지면서 그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네. 그런 전략. 그런 건데 대마불사도 조금 다른 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예. 뭐 잘 나갔다가 찍혀서 그냥 뭐 엔트그룹 홍콩에서 IPO 한다고 그냥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그냥 못하게 하고 마윈은 사라져버리고 뭐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건 크게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면 대마불사가 돼요. 네. 구조조정이 안 되고 예. 공급 계속 가동률을 높이고 가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대마불사는 우리 한국에서도 해봤던 우리 재벌들에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완전한 당 우위에 완전한 공산당 주도에 그래서 이것이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건 뭐 진행형이잖아요. 예. 미래는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중앙으로부터의 자원 배분과 그런 의사결정의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이 뭐 소련이 저러다 말았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거의 정리가 된 어떤 결과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선 지금 그런 새로운 실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화웨이의 경우에 이제 런정페이라는 창업자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런정페이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특히 지금의 이제 시진핑이라는 굉장히 국가 중심주의적인 기조로 보이는 사람이 주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화민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런정페이의 원맨 플레이 회사인데 포장을 혹시 약간 중국 기업화한 건 아닐까. 살아남으려고 이 중국의 시스템에 살아남으려고 사실은 아니죠. 자본주의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화웨이 기본법 같은 거 제정된 게 1998년이에요. 예. 그게 그때 무슨 법인데요? 화웨이 기본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닥트린 맞아요. 우리의 자신들의 어떤 조직으로서 화웨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우리는 뭐라는 거고 이런 거를 규정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기본법이라고 할 정도로 뭐 사훈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굉장히 독특한데 근데 이게 98년이면 거의 뭐 개혁개방의 물결이 중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약간 이제 국가주의의 경도가 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화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했기 때문에 그 색깔이 훨씬 강하다고 진짜 봐요. 진심인 기업이었군요. 진심이죠.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런정페이의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 런정페이는 왜 그렇게까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걸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이 인텔리세요. 이제 지식인인데 이제 서점을 하고 항일 운동을 하고 해서 그런 영향을 조금 받은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인민해방군과 오랫동안 또 관계를 맺은 것도 있어요. 인민해방군 네. 어렸을 때 부모님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런정페이 참 운이 좋았던 게 얼마 전에 북경대학교 총장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서울대 총장이네요. 서울대학교 총장님이죠. 근데 이분이 쉬운 한자 간자체를 읽는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북경대학교 총장이 저걸 못 읽어? 라는 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세대가 시진핑과 비슷한 세대예요. 문화대혁명 때 정규교육 안 받고 그냥 농촌 가서
땅 파다가 토골에 있다가 시진핑도 한 10년 그렇게 보내고 나중에 칭화대학 들어갔잖아요. 근데 런정페이는 저는 좀 운이 좋았다 그래야 되나? 문화대혁명 시진핑보다 조금. 근데 런정페이는 1944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문화대혁명에 막 이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엔지니어로서 이 인민해방군에서도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 그러면 엔지니어 되지 못했겠지. 그냥 계속 뭐 농촌의 하방에서 그냥 농촌 청년으로 일하다가 네. 대학을 가도 나중에 가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스촨성에 있는 충칭 건축 공정학원 이런 데 졸업했는데 이게 이제 공과 계열의 이런 대학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엔지니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이 사람의 커리어에 좀 큰 도움이 됐지 싶어요. 마오쩌둥 죽고 이제 문화대혁명이 이제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 우리 잘못한 거야 과오였어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갔죠. 그래서 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조금 지성의 부족 이런 것들이 약간 민족주의적이고 조금 과격하고 과격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뭐 제 생각에는 그 덩샤오핑도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과오라 그랬잖아요. 그 마오쩌둥의 공과가 있는데 과도 있지만 공이 있다고 했지만 문화대혁명 누가 봐도 중국인들도 과라고 평가하니까 이제 그 기간에 공백기가 고 세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시진핑 입장에서는 엄청 진짜 이렇게 그 국가를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니 아주 표창해야 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웬만하면 저기 화웨이 밀어줘라. 그럼요.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예. 하여튼 정부로부터 굉장히 이 전화 교환기는 우리 기술로 해야 돼. 예. 막 이런 코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어쨌든 기업이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국가나 뭐 공산당이 밀어준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늑대 문화처럼 매우 저돌적으로 네. 영업을 했다면서요. 영업도 많이 하고 또 IBM 같은데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자는 되게 내가 이제 민족 부흥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 뭐 그런 소명 의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크는 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직원들은 그냥 직원들이잖아요. 난 모르겠다. 내가 왜 늑대처럼 이상한 나라에 가서 내가 총 날라오는 데서 내가 왜 영업을 해야지? 그런 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직 문화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조직이 뭐 갑자기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2006년 7년에 많이 나올 정도로 바로사도 했다면서요. 뭔가 그런 이 동기부여나 예. 이런 게 이제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제 생각에 이것 또한 중국이란 나라가 실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저는 그 어떤 그 제도가 가진 미덕은 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각이 좀 단기적이죠. 예. 투입되면 이거 언제 이익이 나는 거야 그런 건데 기다릴 수 있고 또 전체 인프라로 보면 공대생이 매년 수백만 명 졸업을 하고 뭐 그런 거라 그러면 이것 또한 뭐 이 책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추론해 보면 이것도 압도적인 저는 인풋의 힘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풋의 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투입량이 많은 거죠. 아 계속 넣는 거예요. 투입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효율이 전체적으로 투입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들어간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규모 아웃풋의 절대 규모는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선점을 해서 뭐 이제 뭐 세계 시장을 뭐 점유하고 그러면 또 뭐 이 논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오히려 좀 분절이 돼서 그런 모델도 세계화 시대에 뭐 시장을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고 그런 거라면은 괜찮은 건데 지금처럼 이 분절된 세상에서는 조금 상당히 도전적인 모델인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저 질문 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런정페이 회장이 그게 뭐 직원들의 협조가 됐든 리더십이 됐든 지금 끌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까 44년생? 네. 53년생입니다. 네. 런정페이는 44년생. 네, 시진핑이 50년생. 시진핑이 54년. 그러면 44년생이면 이제 네.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 리더십 후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에서 좀 나옵니다. 그 책은 여기서 이제 이너서클이 있어요. 네. 이너서클이 정확히 6개월인가? 네. 6개월인지 1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돌아가면서 CEO를 합니다. 네. 오. 예, 그렇게 순환되는 그런 그 순환 CEO 제도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등장한 인물이 멍언저우라고 하는 딸입니다. 네. 뭐 이 친구가 뭐 그냥 굉장히 뭐 스마트하게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이제 개혁 개방 시기에 심천에서 회계학 전공한 사람인데 상당히 이제 내향적이고 근데 이 미국에 이제 캐나다에서 연행이 되면서 뭔가 그런 상징 자산을 많이 획득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도 예전에 외신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석방돼서 돌아갈 때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아주 영웅시했거든요. 트랩을 내릴 무슨 때. 민주투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부당한 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탄압받은 희생의 상징이지. 근데 꿋꿋하게 돌아온 사람 해서 이 딸도 이제 영웅 시대요? 아니요. 영웅 씨가 아니라 이제 CEO 그 후계 반열에 같이 들어간 걸로 2대 세습인가? 근데 저도 뭐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네. 좀 봤어요? 예, 조금 그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짝 뭐 보는데 약간 그 런정페이도 그렇고 약간 연구자에 대한 R&D에 대한 약간 네. 당연히 뭐 그런 회사니까 이공계 무대가 네, 있다. 이공계에 대한 그런 게 있을 텐데 멍한저우 그 딸은 예. 회계학하고 문과인데 문과. 예. 예, 공학 기반이 아닌데 왜 문과생을 시키냐? 리더십이 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딸이잖아. 1인 구조가 아니고 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 그룹이 있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뭐 엔지니어들이 이 책 보면은 이제 정확한 대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천인지 그러니까 심천이란 데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경제 특구였잖아요. 예.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인데 예. 그 인근에 있는 대학 그 공과대학과 굉장히 스킨십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뽑고 해서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그룹에서 또 뭐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독특해요. 이게 그 멍언저우가 사실 런정페이가 이제 그 처음에 처와 이혼을 하고 예. 이제 재혼을 했는데 예. 첫 번째 엄마의 성을 따랐어요. 이게 멍 씨잖아요. 런정페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그냥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뭔가 재평가가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렇게 중화민족주의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회사라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징 또 자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컸다. 어쨌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화웨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컸고 뭐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 타격은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우리가 화웨이를 씁시다 해서 그때 막 애국 소비처럼 이제 화웨이 휴대폰 일부러 네. 사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전 한참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반사이익을 누려서 큰 회사인데 그게 계속 가능할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국식 기업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화웨이로 상징되는 좀 특이한 네. 국가와 결탁된 그런 모델이 계속 가능할까? 뭐 그런 고민이 네. 궁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심 지속 가능하지는 왜냐하면 인류가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예. 뭐 소비에트의 실험도 있고 또 서구 사회도 뭐 이제 중국식의 국가 자본주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공황 이후로 1960년대까지 케인즈 경제학이 세상을 많이 설명할 때는 상당히 국가 우위의 경제였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복지국가 모델이에요.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부가 다 해줄게. 이게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구의 나라들이 하는 복지국가 모델이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일반적 모델이었어요. 세금도 많이 내고 60년대까지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0%가 넘었거든요. 와. 정부가 부자들은 정부가 다 가져가. 그 대신에 다 해줄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이상이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표현됐던 게 이 케네디 사회에 집권한 그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비효율이었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귀결이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의 헤게모니가 정부가 과하게 개입하는 케인즈 경제학에서 이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세금 깎아주는 게 좋고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는 신자유주의의 길로 갔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파적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케인즈 경제학에 상당히 친화적을 가졌던 진보주의자들도 저는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왔던 문화운동, 히피운동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막 마약도 젊은이들이 하고 이런 게 저는 그 케인즈 경제학의 그 답답함, 관료주의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미국도 너무 엇나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은 혼란스러워요, 맞다. 저는 일단 중국식의 모델은 굉장히 자본이 많고 또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범용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브린 AI 이런 얘기도 일명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그게 정보가 주도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뭐 그런 또 걱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뭐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답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중간에 어디쯤에 좀 균형이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효율이라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은 또 나름의 그런 것들이 근근히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모델 역시도 세계화 모델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 시장이 넓다 그러면 뭐 수출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어쨌든 내수가 규모는 크죠. 그래서 규모는 크지만 그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건 상당히 또 취약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도전적인 우리가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찰해야 되겠지만 이게 맞는 거다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드네요. 독특하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제일 경제 좋았을 때가 약간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관이 약간 결탁해서 엄청난 부패가 있었지만 경제는 어쨌든 되게 잘 됐잖아요. 그때. 그게 꼭 뭐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 많이 그런 거냐라 그러면 또 다른 인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동북아가 그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유능하게 자원 배분을 하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어떤 논평가가 일본이라는 사회를 아주 냉소적으로 소련은 망했는데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체제는 일본이다. 그렇게 논평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의 힘이 센가 보다. 그럼요. 일본도 그 똑똑한 관료들, 그 통산성이 자원 배분을 하면서 했던 그게 일본의 성공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확 망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관료들이 자원 배분을 하다가 권력이 시장으로 가니까 일본은 거기 적응 못했던 게 오히려 최근에 일본이 조금 나아지는 것도 다시 관치의 세상이 오니까 일본이 좀 저는 뭔가 활기가 도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런 사회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까지는 경제기획원이란 게 있었잖아요. 경제는 공무원들이 기획하는 거야. 경제적 자원 배분을 필요한데 해주고 뭐 그렇게 한국이 성공의 모델인데 많은 나라들이 실은 뭐 그런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성장의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이후 단계는 시장이 해야 되는 거야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의 아주 뭐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뭐 관치잖아요. BOJ가 자산의 125%나 돈을 풀고 얌전하게 국채만 사는 게 아니고 주식도 사고 네. 그런 경제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동북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 그런 그 그런 과정을 그런 좀 조금씩 역사들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나름 또 그렇게 성공해본 경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도 약간 다시 백도로 이제 그런 시도를 막 하니까 야 진짜 자유무역이나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게 약간 정도의 문제지 완전한 게 없는 거고 그게 오히려 약간 선진국이 아닌 모델에서는 좀 더 오히려 불리한 모델 아닐까? 그런 주장들도 많이 하죠. 예, 그런 주장이 우리가 옛날에 예. 했던 그런 방식을 다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냥 시카고 학파 중심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놔두면 다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너무 그런 낙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자성이 최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미국에서도 시카고 학파가 뭐 결론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많이 차용하더라도 예. 효율은 개선이 됐지만은 불평등의 문제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이긴 사람들은 다 가져가. 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그 벤처 창업가들은 뭐 거부가 되는데 이 지금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쓴 이 힐빌리의 노래 이런 걸 보면 예. 이 미국 중부의 러스트벨트에 참 쇠락하는 모습들 완전히 이거는 뭐 경제적 효율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윤리의 붕괴예요. 노동윤리의 붕괴고 커뮤니티의 붕괴예요. 네. 뭐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제 그런 이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다라고 보면 우리가 어떤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뭐 제가 뭐 그런 거 말씀드릴 그런 뭐 어떤 뭐 알면 있지 못하지만은 조금 어쨌든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유연하게 두루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S&P 500 대표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S&P 500이면 우리로 치면 뭐 되게 우량 기업이니까 연봉 평균이요? 예, 평균 연봉. 평균 연봉 500억? 500억이냐고요? 되게 좀 그거 너무 과하다. 스케일이 크시네. 스케일. 야 역시 백 팀장의 스케일이 크네. 200억 정도더라고요. 200억. 아, 예. 근데 200억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CEO도 그 정도 안 받거든요. 보니까 그렇네. 오너 빼놓고 삼성전자 CEO도 100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몇십억 정도의 네. 연봉인 것 같은데 네. 야 이게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격차. 네, 사실 시장 가치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한 글로벌 3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 S&P 500 중에 상당수가 예. 삼성전자보다 기업 못할 가치가 못한 텐데. 기업인데 이제 예. 성과 보상은 그러니까요. 그게 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약간의 자성이 생기지 않을까? 네, 뭐 그게 저는 뭐 트럼프 현상이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에서는 화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예, 이런 되게 회사야. 건조해요. 이제 어. 뭐 아주 뭐 애국주의로 무장한 회사고 예. 나름 열심히 살아온 회사고 뭐 이제 그런 회사인데 실은 이제 그 화웨이의 미래나 아니면은 그 중국 기업의 미래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한국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는 사실 자유무역의 후퇴거든요. 네. 이 환경에서 화웨이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가 없어요. 뭐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런정페이 딸의 분투기가 그 이후 세상에 대한 나름의 2010 트럼프 일기 이후에 주된 내용이고요. 뭐 그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는 또 뭐 또 시간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화웨이가 어쨌든 중국 국가 중심의 중국 기업의 상징 같은 그런 저는 기업으로 그렇게 볼 봅니다. 수는 뭐 BYD나 뭐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그 정치색이 다하고 상당히 강한 나라, 강한 기업이다. 그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올림픽 성화 이런 거 할 때 에베레스트로 갔었나요? 예. 하여튼 뭐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네. 거기 통신 그
통신망을 가설하는 얘기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와 밀착해서 국가 이벤트에 많이 밀착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중국 젊은이들은 왜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삼성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사람들이 막 삼성이 진짜 제일 나쁜 놈들이야 욕하는데 우리 아들은 삼성 갔으면 진짜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화웨이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야 역시 화웨이는 중국 대표 기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화웨이 들어가는 걸 제일 하고 싶고 나 화웨이 직원이야. 뭐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쩔지 모르겠네. 예. 아니면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왜 갔어? 거기 근데 죽는데. 뭐 중국도 20대들의 그런 어떤 민족주의 경도 예. 뭐 이런 거는 뭐 그걸 다른 책도 있고 예. 상당히 드센 민족주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뭐 저는 뭐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그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단톡방에서 외국 사람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보죠. 예. 예, 그런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런 거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정 떨어져 한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 너무 심하다. 예. 알겠습니다. 화웨이. 같이 읽으면 좋은 책도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말씀 주셨던. 네, 그냥 뭐 지금 뭐 두루두루 네. 또 이게 또 중국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본다는 점에서 중국과 협상하기와 마오 이후의 중국은 이것도 나름 또 관점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한참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도청 장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도어 뭘 네. 심어놨다. 그게 네.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고 네.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거는 음해야. 그러고 말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랬을 개연성도 드네요. 있는데 저는 지금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같은 가치의 파괴가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잣대로 보면 중국의 약간 무도한 느낌도 있지만 미국의 배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미국이 화웨이의 장비를 오히려 해킹을 해가지고 스노든 게이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막 도청을 하고 근데 미국이 그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를 깔았어요. 미국이 예, 그게 스노든 게이트잖아요. 막 우방국을 도청을 하고 맞아. 한 거기 때문에 실은 뭔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중국이 가진 예. 개혁 개방 이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뭐 시장 중심의 자원 배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배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나름의 롤 모델이었던 미국의 배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요즘 경제 현상을 보면 중국은 디플레로 고민이고요. 미국은 인플레로 고민인데 핵심은 둘 다 국가예요. 저는 중국이 그냥 과도한 자원 투입이 예. 민영화의 후퇴와 이런 것들이 결국 디플레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인플레도 뭐 트럼프가 뭐 감세해주고 재정 지출을 안 줄이는 것도 있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또 인플레 요인이에요. 그래서 결은 다 다르지만 요즘은 뭔가 사실 인플레도 나쁘고 디플레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국가주의가 서로 다른 편향으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이게 화웨이는 중국 국가주의가 나오는 괴물이라고 보시는 것보다 좀 우리도 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게 적응을 잘 나름의 뭐 그럴 수 있는 그들의 어떤 풍토에 맞는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성공의 경로라고 말하기에는 중국의 특수성이 너무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제가 화웨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거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이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과로사 할 때까지 일해야지. 우리 늑대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너무
투입이 가지는 중요도가 조금 너무 경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우리 예. 요즘 특히나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중국에 탐방 갔다 와서 이제 전해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중국의 R&D가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24시간 다 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곳곳에 거점이 있으니까 그냥 중국 해질 때는 그거를 그냥 받아서 유럽에서 하고 또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지금 같은 세상에 시간을 갈아 넣어서 될 일이냐라고 하는 말도 저는 맞지만 근데 그건 노동마다 다른 것 같아. 뭐 우리가 아주 규범화된 공장 노동이라 그러면 전 규율이나 이런 노동들 맞는 것 같고 지적인 노동은 그걸 하겠다 그럼 제 생각엔 그런 건 조금 유연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 또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반도체 할 때 우린 좀 예외로 해달라. R&D 할 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딱 말씀하셨던 대로 TSMC는 24시간 돌아가서 무슨 R&D도 2교대인가 3교대인가로 해서 돌아간다는데 공장도 아닌데도 야 우리는 몇 시 되면 불 끄고 셔터 내려야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주장은 하더군요. 물론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이야, 되게 독특한 기업이네요. 화웨이라는. 네, 또 아주 중국 특색의 기업입니다. 예. 야, 색깔도 그냥 빨개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회사 로고도 빨간색이죠. 야, 알겠습니다. 화웨이 쇼크라는 단어는 그래도 제목이 붙은 거 보니까 뭔가 화웨이가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야. 네. 그래도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책인가 봅니다. 이게 영문 제목은요. 이거는 아주 그 강력한 그 기업 화웨이의 비밀 역사이네요. 진짜 재미없네. 근데 또 영문으로 보면 또 느낌이 있는데 화웨이 쇼크는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또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꽤 많이 보이는 책이던데 화웨이 쇼크. 화웨이에 대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알겠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저런 그 심층 탐사 그런 보도나 저런 책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자 입장에서 보면 뭐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나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쓴 책을 사면 크게 실패할 확률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이도 있고 탐사 보도라 그러니까 좀 한국의 저널리스트들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쓰고 그리고 미국 기자들이 그런 거 하면 쓰면 전 세계로 막 번역돼서 또 나가니까 인쇄가 한국 사이즈에서 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공급망 붕괴의 시대라는 책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것도 어느 미디어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자가 쓴 책인 것 같아요. 기자들이 쓴 책이에요. 백 기자님도 하나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화웨이 쇼크. 김학변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